빈센트 두물머리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빈센트님.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잭슨홀 관전 포인트네요. 네. 시장은 어수선한데 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금요일 밤 11시쯤인가요? 네. 우리 시간으로? 네네. 목요일 밤이고요. 목요일 밤? 네네. 우리는 금요일이 아니고? 네, 25일이니까 네, 금요일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지금 뭐 파월 의장이 지금 이 좀 다시 또 약간 긴장 분위기가 감도는 시장에 어떤 네. 멘트를 날릴지 오늘 한번 네. 빈센트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공교롭게 저희가 한 3주 전에 나왔더라고요. 3주 전에? 네. 네. 간단히 좀 그때 리뷰를 말씀드리면 7월 FOMC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때가 네. 예. 그리고 2분기 GDP 발표 직전이었고 예. 저한테 이제 물으셨죠. GDP 어떻게 나올 거 같냐. 그래서 제 모델에 의하면 플러스 0.23% 정도 나올 거다. 그랬었죠. 네,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때 7월 FOMC를 별거 없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네. 근데 주식시장은 환호하다가 예.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복귀해보면 뭐 별거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의 가파른 깊은 오해, 깊은 기대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 자 잭슨홀도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 기준에서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연준은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매파적인 멘트를 날릴 것 같고요. 예. 네, 그게 지금의 작금의 이런 주식시장 아니 외환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가장 큰 기대와 우려인 것이죠. 예. 근데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자, 이번 잭슨홀은 한번 곱씹어 볼 게 있는데 결국 9월 FOMC에서의 다양한 힌트들이 나올 개연성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포워드 가이던스. 네네. 네, 유럽을 비롯해서 캐나다를 비롯해서 연준도 사실 7월 FOMC에서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공식적으로 철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9월 달에 금리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면서 기대감을 다시 주식시장 기준으로 줬다라는 게 있는데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변화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실로 좀 공포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공포스러울 것이다? 네. 포워드 가이던스가 변화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각에서는 이번에 아예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애겠다라고 네. 또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보던데. 네, 없애는 것도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네. 결국 이 부분이 과연 과거 70년대처럼 되게 불친절했던 연준. 아하. 네, 그때로 복귀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예. 또한 지금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사실 이 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타입인데요. 첫 번째로는 다플렛. 점도표를 주고 있죠. 점도표 주는 거. 네, 근데 점도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과연 선행지표일 수 있는 건가? 맨날 질질 끌려왔는데 뭐. 네, 지금 이제 후행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 네. 점도표를 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이제 프로젝션. 경제 전망은 연준의 인플레이션의 트랜지토리, 즉 일시적인 실기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부터 경제 전망을 내보이면서 그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전망을 했을 때 불확실성이 얼마나 높으냐. 성장과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조지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연일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뭐냐면 불확실성 속에서 어쨌든 경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이게 금융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뭐 점도표도 선행적이었다기보다는 후행적일 수 시장 금리 따라 이렇게 막 점도표 중간값도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랬는 후행적이었고 네. 아닌 게 아니라 경제 전망도 그 잘난 이코노미스트들이 네. 빵빵하다는 연준인데도 네. 어떻게 보면 틀린 적이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전망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해는가? 예. 설명 변수를 갖고 정석 변수를 뽑아내는 것인데 예. 지금의 설명 변수가 내일이 지나면 정보들이 바뀌고 있고 또한 그 설명 변수의 외적인 부분들 공급적인 충격이라든지 코비드, 즉 전염병에 대해서 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연준을 좀 대비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전망하는 가운데 설명 변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결과물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이번에는 실로 뭔가 우리가 전망을 계속 주는 거가 시장과의 소통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인데 예. 이것도 가만 보시면 복귀해 보면 원래 분기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하던 거를 예. 시장 간의 소통으로 인해서 매 회의마다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게 과연 시장한테 또 긍정적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6월 달 말 다르고 7월 달 말 살짝 다르고. 그렇죠. 자, 또 곰곰이 따져보면 그닥 달라진 것도 없는데 맞습니다. 시장은 또 거기에 과하게 반응을 오버액션을 하고요. 보이고. 네. 그리고 하도 하다 안 되다 이번에는 중립금리까지 맞아요. 얘기를 했기 그것까지 때문에 얘기했었지. 네. 사실 중립금리는 판도라의 상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곧바로 서머스 전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맞아요. 과거랑 예. 똑같은 레벨을 갖고 똑같은 금리 수준이라고 중립금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또한 경제학자가 아닌 파월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기자회견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 맨 끝으로는 최근 한 2주 사이에 7월달 FOMC에서의 파월 의장은 금융시장이 원하던 목소리를 냈죠. 속도 조절이 있을 거다. 네. 하지만 그 뒤로 이루는 블러드라든지 닐 카시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들을 나오고 있는 거. 연준 내부에서 참 합리적으로 많은 보이스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같은 형국에서는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좀 중구난방 같이. 그렇죠. 특히나 의사록을 보면 의사록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일관된 목소리도 잘 찾아볼 수 없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우리가 2009년 이후에 도입을 했는데 네. 과연 지금하고 그때하고 거시적인 환경을 달라졌다는 걸 차치하더라도 이게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하는 것인데. 근데 애초에 도입됐었던 네. 강력한 이유가 뭡니까? 아, 도입하는 거요? 그러니까 과거 70년대 네. 아무런 정보 없이 투박하게 했었던 연준이 과연 연준의 이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이고 통화 정책을 잘 이끌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 부분 있었죠. 더구나 이 금리를 낮추는 데 있어서 네. 제로금리를 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정책에 대한 재고, 즉 정책의 활용도가 없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들을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미리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위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라는 의미가 상당 부분 컸었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먼저 주는 이 정보들이 혼선을 일으키고 그 네. 혼선이 지금과 같은 유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성을 부정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가운데가 높아서 지금은 포워드 가이던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게 이제 저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얘기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 도입됐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그린스펀이 한 18년 넘게 연준 의장하고 있을 때는 뭐 포워드 가이던스도 없었고 우리 빈센트가 그러시잖아요. 연준이 참 불친절했다고. 네. 그리고 그린스펀의 화법이라 해가지고 시큰 듣고 나서도 뭔 소린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 특징 최고의 포워드 화법이었어요? 네, 이거는 그래요? 우스갯소리인데 그게 최고의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저기 체어맨 무슨 당신이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린스펀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오늘 회견 잘했네. 맞네요. 그게 네. 목적이네요. 못 네. 알아듣게 했다 이거지. 예. 근데 요즘은 너무 시시콜콜이 알려주려 하다가 번번이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제가 6월 FOMC에 여기서 나와서도 네.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연준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 이후에 생각보다 연준의 그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 물론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네. 이렇게 대놓고 정치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다라는 게 가장 큰 우려 섞인 부분입니다. 실제 연준은 마이웨이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연준에 대항하지 말아라는 월가의 격언도 있습니다. 네. 그처럼 연준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길을 갔다라는 것은 시차를 두고 다시 원상으로 복귀했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었는데 최근 저는 이 바이든과의 회동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려 섞인 신뢰가 결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잭슨홀에서 주제 또한 이번 주제가 이런 거잖아요. 경제와 정책의 제약 조건에 대한 재평가. 네. 그러니까 리어세싱이라고 해놨구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예. 제약 조건이 많은데 그 제약 조건을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새로이 평가해보자, 복귀해보자.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 뜯어보면 잘 모르겠다, 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이 제약 요건을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 충격이고요. 두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연준의 전망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그 불확실한 전망을 매 분기마다 낼 수밖에 없는 상태고 또한 그 전망을 근거로 통화 정책을 피다 보니까
금융시장과 소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데 이게 과거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예상을 하시죠? 가까운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을.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 37%를 넘었고요. 뒤에도 제가 차트로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브레이크다운 해봤어요. 어떤 지표가 이렇게 달라졌는가. 네. 독일의 에너지 가격이 전월 네. 대비 100% 이상 증가했고요. 어. 내구재는 좀 줄고 있어요. 그 말은 건 뭐냐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잡을 수 없냐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의 충격은 코스트, 즉 공급 쪽의 충격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쪽의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는 것은 암만 수요 쪽인 둔화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래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것으로서 금리 인상이라는 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떠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좀 뜨거운 수요를 좀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플레를 좀 둔화시키고 잡아보겠다는 건데 금리 인상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수요 쪽에 컨트롤인 반면에 네, 지금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은 네, 공급 측면에서의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다. 네, 그 말은 건 뭐냐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의 잭슨홀을 앞두고 9월 FOMC에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고 파월 의장은 그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번에는 달리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를 방불케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성향으로 보이겠다. 하지만 7월 달에 했던 것처럼 그 어느 순간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동시에 있을 겁니다. 예. 7월 FOMC에서는 후자, 속도 조절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이번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와도 똑같은 얘기를 달리 들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이해할까요? 7월 달에는 곧바로 이런 거였죠. 금융시장이 딱 하나 인플레이션 헤드라인 PC를 다 차치하더라도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75 베이스 포인트의 인상이 예. 조금은 누그러졌으면 좋겠다. 예. 라는 것에 연준의 대답을 원했었는데 그 부분이 7월 FOMC에서 나왔고요. 이번 잭슨홀에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예. 최대한 노력을 할 거다라는 얘기도 똑같이 할 겁니다. 하지만 7월 달에는 긍정적으로 금융시장이 반영했던 거와 달리 이번에는 부정적으로 반영할 개연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최근 들어서 주제 또한 제약 조건, 어. 최근에 나오는 결국 연준이 3월 달부터 금리를 꽤 많이 올렸는데 네. 헤드라인 CPI가 지금 8.5%잖아요. 예. 그때랑 똑같습니다. 3월이나 지금이나. 네. 음. 올라갔다 제자리입니다. 그러면 9.1에서 8.5니까 좋아했는데. 그렇죠. 그럼 절대 레벨 자체는 맞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 꽤 가파르게 물가가 제자리다. 물론 추세는 다르죠. 올랐던 것이 내려오고 있는데 네. 내려오는 속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려섰고 더구나 지금 제가 전망이 좀 틀렸었지만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경기 침체는 선언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똑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은 극히 긍정적으로 반영할 개연성이 적어 보인다라는 판단이고 그게 최근에 달러 강세를 다시 한번 야기하면서 상당 부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게 9월 FOMC까지 이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9월이 며칠? 9월 FOMC가 며칠? 21일인가 그렇죠? 9월이 그렇구나. 21일, 22가 20일, 21일쯤 되겠구나. 네. 예, 그래야 우리가 목요일 날 아침에 또 알지. 네, 네, 그렇구나. 네.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앞부분에 이제 잭슨홀 지금 하고, 야, 저 빈센트 뷰에 네. V 두 개의 빨간 표시 해놓은, 네. 야, 저 승리의 V가 두 개야. 포인트 네. 포인트. 어.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V가 두 개면 W입니다. V가 두 개면 W야? 네. 이 W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뭐 혹자는 저한테 지인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WDB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왜 그래요? 혹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냥 뭐 승리의 V자가 두 개다 좋다 이거지. 우리 어릴 때 네네네. 국민학교 때, 제 초등학교지 요즘은 운동회 할 때 말이에요. 그때는 뭐 선행학습이고 뭐가 없어서 저 초등학교 다니면서 영어 하는 애들 없는데 네. 그래도 그거는 했다니까 운동회 하면서 빅토리 네. 저도 했던 것 같아요. VICTORY 네. ORY 저희도 그 했어요. V가 두 개나 되네. 그러니까요. W 하지 마세요. W는 WD 안 좋아.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잭슨홀 이제 쭉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지금 서머리를 짚어주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또 하나하나 자세히 준비하신 내용도 있던데 잭슨홀 주제부터 좀 네. 정리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렇네. 일단 잭슨홀을 제가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말씀드릴게요. 잭슨홀 캔자스시티 홈페이지 가보면 과거의 히스토리컬하게 타픽 주제들이 쭉 나와 있어요. 197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에스드 조지가 총재로 있는 캔자스시티구나. 맞다. 잭슨홀이. 네. 예. 78년부터 시작했고요. 음. 그때 보시면 78년부터 85년까지는요. 네. 대부분 주제가 농업 무역에 관한 겁니다. 오호. 그 당시의 주요 내용은 최고의 무역 파트너였던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이 에그리컬처, 즉 농업 관련돼서의 무역을 잘할 수 있을까? 네. 예, 대부분 주제가 있었고요. 예. 86년부터는 이제 농업을 탈피해서 음흠. 정책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다른 걸로 주제가 확대됩니다. 예.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화에 걸맞는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2010년대에 QE2를 언급했다는 거. 2013년도에 버냉키 쇼크가 있었고요. 이때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방불케 하는 얘기를 하면서 큰 주식시장에, 채권시장에 효과가 있었고 2015년부터 쭉 오다가 2020년도에 AIT,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다는 게 또 잭슨홀에서 있었고요. 작년에는 테이퍼링을 시사하면서 올해 3월 달에 테이퍼링, 1년이 좀 있었지만 네. 그 쭉 보면 올해는 저는 이제 연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면서 포워드 가이던스의 변화 가능성을 좀 주목해 보자. 자, 이 78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잭슨홀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임팩트가 있었던 잭슨홀의 연도와 주제, 주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표를 보니까 제가 이제 다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 솔직히 잭슨홀 미팅이 있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2010년에 처음 알았어요. QE 2. 네.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 QE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0년 그 무렵에 장이 또 밀리기 시작하고 그때 아까 뭐 V 두 개면 더블 딥이라 했지만 네. 그때 한참 나왔던 얘기가 이게 소프트 패치냐 더블 딥이냐 해가지고 미국 지표 엉망되면서 더블 딥 우리가 컸는데 이 2010년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버냉키가 우리 양적 완화 한번 더 할 수 있어. 맞습니다. 이래놓고 나서 그해 겨울에 실제 QE2를 시작했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잭슨홀이 뭐야? 이래갖고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빈센트 표에서는 준비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잭슨홀이 2014년 2014년. 그때는 네. 드라기가 네. 통화정책 다이버전스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네. 완전히 그때 이제 유가가 유로가 꼬로박고 달러 강으로 가면서 유가도 폭락하고 했던 그때 그 2014년 잭슨홀도 참 인상적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표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냐면 네. 잭슨홀은 꽤 자주 세상을 놀래켜 왔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잭슨홀은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이제 대면으로 치러지는 잭슨홀입니다. 네. 네. 이번에도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9월 FOMC의 뭐 예고편 정도로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결과물들이 나올까요? 9월 FOMC에 대한 힌트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없을 것 힌트를 같다. 네. 똑같은 단서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철폐할 가능성이 높아서 힌트 자체를 안 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7월 FOMC 끝나고 했었던 똑같은 발언을 이번에는 달리 해석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것이 시시각각 바뀐다는 거고 우리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페드 와처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21세기입니다. 연준이 보는 데이터를 우리도 꽤 자주 적시성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리피니티브, 팩스의 수많은 DB를 통해서 데이터의 시계열들을 추적하고 있고요. 네. 정형화된 데이터까지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연준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앞으로 소장님처럼 페드 워처들이 좀 더 많은 뷰를 내고 그들 간에 혼선이 처음에 있겠지만 나중에는 좀 더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힘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갖다가 해석하고 거기에 맞추기보다 페드 워처들 사이에 좀 활발하게 옷가석이 가려지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1970년대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는 게 네. 이제 정부화 시대에 70년대 페드 워처들의 전망할 수 있는 무기와 예. 지금은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물론 연준이 전망하는 것은 바로미터로서 BM으로서 상당히 대표성을 보이지만 그 대표성이 지금은 신뢰를 많이 잃어봤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 월가에 있는 IB들 아니면 글로벌에 있는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들 아니면 네. 페드 워처들이 전망하는 것들도 꽤 의미 있게 이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워드 가이던스가 도대체 언제부터 논의됐냐라고 역사를 봤더니 1950년대부터 연준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만큼 포워드 가이던스는 연준 내부에서 상당 부분 내재화하면서 모형으로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점도표의 후행성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도 원하는 것 같고 연준 내부에서도 상당히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야, 맞지도 않는 점도표 그만 막 치우자. 그렇죠. 네, 그런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네. 차트에 보시면 왼쪽 차트인데요. 이게 가장 최근의 점도표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달 네, 제시됐던 네. 왜냐하면 자칫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자칫 지금 보고 있는 점도표가 연준의 역사에서 마지막 점도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빈센트도 보면은 진짜 뭐랄까 단호함이 있어. 예, 잔잔하게 확 잔잔하게 하면서 훅 치고 들어오는. 네, 훅 꽂아버리시는. 훅 꽂아버리는 맞아.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점도표대로 본다면 내년도까지 금리를 올리다가 네. 그다음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죠. 현재까지 제시된 네. 스케줄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경로만. 금융시장 오른쪽에 CME 선물에서의 그 프로젝션 기대치를 보면 올해 연말까지 3.5에서 3.75%까지 기준금리가 오르다가 이거 내년 7월이거든요. 예. 2023년 7월.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부터는 오히려 더 인하된다라는 베팅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뭐냐면 점도표보다 한 6개월 정도 빠른 거예요. 예.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9월 달에 점도표를 발표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금융시장의 기대가 네. 전부 다 금리 인하를 먼저 베팅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과 꼭 뭐 금융시장이 맞고 연준은 틀리고 연준이 맞고 금융시장이 틀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네. 이 점도표는 연준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건데 네. 동일하게 고집 부린다 그러면 시장과의 괴리가 더 커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더 큰 변동성과 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자니 금융시장의 기대에 따라가자니 금융시장의 기대는 하루가 다르게 확확 바뀌고 그러면 점도표를 과연 내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제가 앞에 이게 뭐 마지막 점도표일 수 있다라고 좀 오버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연준은 대안 없는 변하지 않죠. 즉 점도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대안이 있을 때 아마 점도표를 바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시기가 좀 짧긴 한데 그래도 점도표는 그 기능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더 이상 점도표를 보고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점점 없어질 것 같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점도표하고 나오는 저 슬라이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 지난주에 한 대여섯 명이 나왔잖아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네. 그 중에 에스트 조지였나 저기 샌프란시스코의 저기 메리 데일리였나 오른쪽 그 부분 저 부분에 네. 그렇게 표현했던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향후 연방기금 금리의 어떤 경로를 갖다가 네. 낙타 등처럼 생각하는데 네. 지금 나왔던 저것처럼 네. 쭉 금리 인상하다가 금리 인상 끝나자마자 또 금리 인하로 접어들어서 저렇게 낙타 봉우리처럼 낙타 등처럼 저렇게 생각하는 건데 네. 안 그럴 수 있어라고 했던 말이 좀 무서웠어요. 아, 그렇죠. 올라가서 한참 동안 그 3% 초중반대에서 그냥 행보할 수 있다. 행보할 수 있다. 네. 자, 연준이 그러면 마이웨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하고 이제 따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한쪽으로 기울 겁니다. 시장이 연준에 맞춰 나가든지 네. 아니면 연준이 고집을 꺾든지. 그렇죠. 근데 연준은 듀얼 먼데이트라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 아마 바뀔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런데 금융시장은 더 빨리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게 서로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일어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그래요. 것이죠. 야, 우리 빈센트님은 지난 6월달 FMC에서 봤던 좀 전에 나왔던 그 점도표가 역사상 마지막 점도표가 될 수도 있다 했는데 우리 알렌 레너드님은 재밌는 말을 하셨네. 점 찍고 회식해야 되는데 점도표 없애자니 좀 거시기한 거 아니야? 그 말도 있네. 자, 다들 한번 찍어내봐. 이러고 나서 자, 찍자. 자, 오늘 회의 끝내고 저 어디 갈까 뭐
한잔하고. 삼겹살로 할까 뭐 한우로 할까? 네, 근데 한우? 맞습니다. 네. 이게 3월달 점도표부터 유심히 이제 한번 복귀해 보면요. 3월부터. 3월 점도표가 나오고 6월달 점도표가 됐는데 계속 우리가 논의했던 게 뭐냐면 네. 이럴 거면 점도표 왜 찍냐. 그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맞아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좀 재밌게 해석했냐면 날짜는 다가오는데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찍자. 그럴 정도로 최근 나오는 이 점도표가 처음에는 연준의 많은 위원들이 서로 간의 특색을 보이면서 익명으로 결국 가는 경로를 시장에게 친숙하게 알려줘서 금융시장이 그 정책에 맞게 각자의 포지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점도표인데요. 오늘 우리가 뭐 약간의 이제 뭐 희화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기능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해야 되는 것인가? 더구나 2009년처럼 제로금리 상태에서의 가는 것에 나왔던 포워드 가이던스의 이 다플렛이 과연 지금 이 매크로 환경이 다 정반대로 기울어지는 이 상태에서 과연 이게 최선인 것인가? 네. 전 세계의 모든 유능한 똑똑한 이코노미스트들이 있다는 이 집대성하고 있는 연준 내부에서 예. 과연 이렇게 비판의 잣대를 갖고 있는 논란의 거리가 있는 이 다플렛을 굳이 고수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네,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요. 말씀해 주시는 게 점도표가 애초에 기능을 상실했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네네. 왜냐하면 전도표를 주고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도표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그게 결국 6월 FOMC의 점도표와 7월의 파월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6월 FOMC의 전도표에 딱 나오자마자 금리 인하하겠다. 근데 좀 멀지만 언제 인하하는지 그 힌트만 보고 싶다. 근데 그게 7월 달에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시장이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점도표가 오히려 더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꼬로만 생각을 해보면은 저 FOMC 위원들은 알 거 아니에요. 대충 점도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그러고 나서 FOMC 당일날 되면은 성명서 딱 릴리스 되는 순간에 시장에서는 딴 거 성명서 해석도 해석이지만 뒷장에 가고 저거부터 본다고. 369 12월 달에 점도표 중간값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이거부터 네네. 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시장 출렁거리니까 요 위원들 중에 약간 네. 꼬로만 생각을 해보면 저걸로 짭짤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점도표를 합리적 의식.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말씀드리면 네. 9월 달 점도표는 여기 왼쪽에 보시는 2025년도 점도표가 나오는 달입니다. 회계년도상 맞아, 9월 맞아, 달은 맞아. 네. 또 2025년도가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롱글러런이라서 이게 시장에서는 5년 뒤에 점도표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장기 전망인 것이죠. 그것을 자칫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이게 2.5%가 지금 미디언값, 중간값인데요. 그렇다면 많은 셈이 다 어그러졌어요. 7월 FOMC에서의 지금 수준이 중립금리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23년, 4년, 새로 찍힌 2025년 전부 다 중립금리 수준으로 전부 다 하향 평준화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중립금리가 다시 올라갈 것이냐 엄청난 불확실성입니다. 맞아요. 빈센트 우리 한번 웃고 갑시다. 야, 왜요? 우리 지금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채팅방에. 그래서 채팅방을 끊을 그래요? 수가 끊을 없어요. 수가 없어요. 우리 이게 FOMC가 네, 제가 채팅을 못 봐가지고 못 보셨지? 저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FOMC가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션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페더럴 오픈 마우스 오퍼레이션이야. 아, 입으로 그냥 네. 시장 갔다가 막 네. 휘둘러대는 네. 그 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음 이렇게 컨텐츠 설명하시기 전에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빈센트? 저기 김기영 님이 금리 인상 대부분이 최근 3개월 내에 이루어졌다. 네. 그죠? 5, 6, 7월 달에 네.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2번 이렇게 해서 네.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최근 3개월 내에 금리 인상이 대부분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부터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시차인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시차 분명히 있죠. 시차가 이제 나타날 거고 더 무서운 거는 9월 달에는 QT가 규모가 맥스 되죠. 950억 달러. 그러니까 그것도 연준 내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QT의 전체적인 규모를 갖고 그게 금리 인상의 약 한 25bp 정도, 25bp에서 35bp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QT도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거고 이 금리 인상의 최근 3개월에
짧게 크게 올렸던 이 금리 효과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연준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저는 기다릴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연준은 마이웨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 이런 정책적인 시차를 전부 고려해서 쭉 뚝심 있게 밀고 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결국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파월과 회동 이후에 모든 게 달라졌다. 백악관 갔다 와서. 네. 정치적인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게 제 스스로 연준을 바라보고 있어서요. 조금 그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때 5월 말일 날 그때 백악관 들어가서 네. 바이든 대통령한테 인플레 못 잡으면 너 죽어. 네, 이 소리 네. 한번 듣고 나왔고 네. 6월 22일쯤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네. 상원에 한번 네. 그때 네네. 의회 보고서 네, 네. 의회 보고할 때 네, 네. 전날 하원하고 네, 그다음에 네. 상원 가서 네네. 엘리자베스 워렌한테 한번 네네. 닦였어요. 네네. 당신 이러다가 경기 네네. 책임질 거냐? 책임질 네. 거냐. 네. 네. 그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이 모든 정치적인 압력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부터 있었는데 네. 그것을 연준 내부에서 풀어내는 솔루션이 없는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우려 섞인 거고,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해결책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중간선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만간 바이든은 레임덕에 걸릴 겁니다. 이미 걸려 있다고 보죠. 중간선거가 한 78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예. 그런데 중간선거를 끝나도 이 정치적인 압력에서 연준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네. 이쯤 되면은 우리 뭐 이순희 장관 같은 분이 연준 의장을 한번 해야 되는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할 정도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내가 책임질게 백악관 무시해 의회 무시해 우리가 할 일 해. 네. 그러고 나서 장렬하게 한번 사표란다. 자르기 전에 사표 쓰고 나오고 이런 안 될까? 빈센트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내드릴까요? 미국으로? 네. 빈센트도 잘릴 수 있으면 좀 네. 소신 굽히나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대답을 하셔. 네. 뭐 늘상 뭔가 내용 설명하실 것 같은 톤이었죠.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저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네. 근데 이제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소신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는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잭슨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하나 제가 좀 리서치해온 게 있어서 그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잭슨홀의 제약 요건 중에서 이 코비드가 있잖아요. 네. 전염병 이후에 뭔가는 달라졌는데 우리 흔히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적으로 환경이 바뀌었다. 재택근무도 많아졌고 네. 네. 이제는 뭔가 고용 시장에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 근데 이제 연준의 보우만 이사가 지금 연준 아마 어제 새벽에도 여전히 가장 크게 그 연준 홈페이지에 가장 새로운 보도자료로 올라왔던 연설문인데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고용시장 이후에 미국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미국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 여성 참가율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좀 재밌어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고용시장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8월달 고용시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9월달 속도가 달라질 거다. 또한 이 고용시장 때문에 아직까지 MBR에서 경기 침체로 선언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고용시장을 잘 봐야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남성의 실업률과 여성의 실업률을 뺀 겁니다. 남성 실업률에서 여성 실업률을 뺀 거다. 네, 그러면 저 짙은 실선이. 네, 실선이 검은색이. 그다음에 여기 회색 배경은 과거의 경기 침체 기간 미국 기준으로요. 코로나였고 서프라임이었고 IT였고 90년대, 80년대입니다. 예. 자, 이때 가만 보시면 전부 다 이 선이 올라갔었습니다. 서프라임이죠. 남자 네. 실업자가 더 많아졌네. 네. 경기 침체 때. 그러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여자 실업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어.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IT 버블, 서프라임 모든 경기 침체는 제조업, 부동산, 생산 관련된 산업에서의 경기 충격입니다. 당연히 남성의 고용률이 높았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서비스, 대면, 교육, 여행. 맞아요. 네. 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 맞아.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쪽에 여성분들이 많고 네. 네. 뭐 하기야 여행을 다녀봐도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여성 가이드가 더 많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재택근무가 됐는데 음. 저희 같은 전문직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는데 네. 이런 서비스 업종은 대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용률이 여성이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대체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어떤 기계와 대체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말씀 중에 제 의견도 하나 첨가하자면은 네. 이 팬데믹, 이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이 네, 뭐 연준으로 하여금 어떤 정책 대응도 어렵게 만들고 경제 전망도 어렵게 만들고 숱한 이코노미스트나 뭐 시장 전망하고 전략가들 갖다가 곤혹스럽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네, 우선 고용 지표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유 중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든 간에 제가 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우리도 지금 봐요. 외국인 근로자 없어갖고 공장 안 돌아가는 데 많고 맞습니다. 식당 같은데 이런 데서도 사람 못 구해갖고 난리야. 맞습니다. 사장이 뭐 새벽부터 밤까지 네, 장사 그렇게 몇 달 하다가 그냥 쓰러질 지경으로. 네, 이것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고용 지표나 임금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게 비자발적인 구조 개혁과 구조 변화인데요. 맞아요. 예.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에요. 단기적으로. 예. 나중에는 다 대처가 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겠지만 당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일 겁니다.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못 쓰면 국내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대처되기 전까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것도 인플레이션 압력이고요. 자, 여성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 여성의 참여율이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보다 적은 직종에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과거의 경기 침체랑 지금이랑 구조적으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거는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똑같은 기간을 보여드렸는데요. 최근 이제 빨간색은 여성이고 왼쪽에 파란색은 남성입니다. 남성은 계속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고 있고요. 여성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8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전문직의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올라오다가 확 올라오다가 네, 2000년 이후에 횡보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급락했다가 급락했다가 최근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효과인 것이죠. 네. 아까 저 주리님처럼 님이 그러셨어요. 애들이 학교 안 가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아,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성 올라오는데요. 네. 남성 보시면 최근 경제활동 참가율이 꺾어져요. 그러네요. 네, 저는 이렇기 때문에 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상반기에 온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 상반기야. 네. 오호. 같이 올라왔으면 경기 침체가 지연될 수도 있고 상당 부분 어쨌든 고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득은 소비 함수고 소득의 원천인 고용시장이 상당 부분 버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특히 남성의 주력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소비 쪽에서 큰 여파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제가 데이터로 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또 재밌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왼쪽 차트는 코로나 직전과 비교한 미국의 고용 신규 일자리 수 증감입니다. 비농업부부 취업자 수 증감인데요. 7월 말까지의 기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레저 및 호스텔리티, 정부 기타,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이 아직까지는 크게 일자리가 잃고 있고 네. 고무적이었던 것은 이 제조업이라든지 금융이 여전히 늘었다는 거, 네. 운송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네. 이게 이제 남성 쪽에서의 대부분 그 일자리고 예. 줄어든 것은 여성 쪽의 일자리.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집에만 있다가 이젠 다시 학교에 갔다. 그래서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율에 빨리 올라올 것이다. 그런데 저는 옛날만큼 다 올라오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근데 아직 이제 미혼이시라서 이제 그 네. 교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많아요. 네, 기혼자들이 그러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보험안에서 네, 네. 제가 너무나 이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미국하고 한국도 똑같습니다. 가사 노동의 기여도는 여성이 더 높습니다. 네. 네, 미국이라고 남성이 훨씬 더 높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한국과 비슷하게 네. 여전히 여자가 높고요. 네. 그런데 애들은 학교를 갔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가족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유증을 겪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 부모님이 실제로- 좀 더 아파졌다든지 아. 아니면 은퇴를 좀 더 빨리 해서 이 병치를 좀 하든지 그게 오늘 데이터를 안 가봤지만 그 연서물에는 어떤 데이터까지 나와 있냐면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장애인 등록수가 3배나 높아졌습니다. 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옛날 같으면 애들이 다시 한번 학교를 가면 다시 일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성이 옛날만큼 많지 않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게 과거로 회복되기에는 엄청 오래 걸 것이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이게 그런 어떤 환경 자체가 다시 돌아갈 여건이 돼도 네. 뭔가 돌봐야 할 인력이 가족 구성원 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네.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수치가 맞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간다 하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원합니다. 예전에는 애들만 학교에 다시 돌아갔고 다른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되게 그 레저와 호스텔리티 같은 저임금 산업 주당 100불을 받는 것도 일자리 나갈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돌봄 사람이 예전보다 한 번 더 필요하니까 음. 그 코스트를 더 얻쳐야 되는데요. 그렇겠네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그게 이익이어야 네. 일을 하러 나가는데 네네. 이 그래서 시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동 배율을 보면 일자리가 없다라는 음. 얘기들이 잘 엮어서 보면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고용시장은 구조적인 큰 변화가 있고 우리가 흔히 피터슨 연구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제활동 참여율이 여전히 1%포인트의 그 갭. 코로나 이후에 3에서 400만 명이 증발해보는 이 통계치. 이걸 도대체 비자발적 활동 인구로 넘어간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처음에 이 블랭크가 하나하나씩 열리고 있는데요. 리서치를 통해서. 네. 근데 여성의 이 이탈이 꽤 컸고 그 이탈이 다시 한번 빠르게 진입했었는데 그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계절성이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얘네들이 9월 달에 학기가 시작되니까 네. 5, 6, 7월 달은 사실은 조금 이제 놀러 다니고 다시 한번 복귀하면 일자리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8월 고용지표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겁니다. 8월 고용지표는 사실은 과거 같으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네. 아니면 여행 쪽 이런 데에 좀 더 활발해야 되고요. 근데 이전만큼 좋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들으시다가 답답하신지 나그네님이 그러시네. 그냥 농경 시대로 회귀하면 제일 1등요. 그래서 네. 혹자들은 그러죠. 네. 이러다가 우리 그 옛날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봤던 무슨 뭐 핵전쟁이 나고 해서 뭐 지구가 황당해진 이후에 그 다음은 다시 또 이제 석기 들고 돌아가는 석기 들고 사는 시대로 뗀석기로 돌로 떼서 돌 때리는 막 그걸로 가나 싶은데 참 뭐 황당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두고두고 세계사적으로 이게 좀 연구되고 회자될 것 같아요, 그죠? 두고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3월 달에 넥스트라는 어떻게 보면 첫 책을 폈는데 거기에 서두에 역사적으로 전염병들은 인간의 패턴과 산업의 문명을 바꿨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패스트라든지 뭐 매독의 사례를 좀 들었었는데요. 매독 이후에 가발이 많아진 거 아세요? 그래요? 네. 왜? 제가 그 책에 좀 써놨었는데 네. 네, 매독 네. 때문에 매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머리숱이 다 없어져 갖고 아, 그 머리숱- 부작용으로. 네. 약이 네네. 있어서.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분의 최대한 권위 중에 하나는 이제 머리숱. 그래서 이제 가발 산업이 매독 이후에 나비 효과로 상당히 또 붐이 됐다. 이런 또 것처럼 그래요. 어떠한 전염병 이후에 나타나는 부가가치 큰 네. 산업들의 변화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도 분명히 그런 것을 바꾸고 있고 이미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예. 그럼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바뀌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크게 돋보이는 부분 혹시 주시하는 쪽이 있으실까요? 아,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일단은 고용 자체의 구조적인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네. 고용 자체의 구조적인 큰 변화. 산업군 쪽에서는 산업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롱텀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더 기후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있죠. 네, 기후 환경에 대한 기후 중요도가 환경, 네, 네. 이제는 예전에는 옵션에서 이제 필수적인 요인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하고 되게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뭐 이 자리는 아니니까 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모델이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약간의 트렌드로 이제 ESG라는 게 첨가됐었죠. 예. 오늘 제가 그 타 방송에서 진행하다가 ESG를 GSE로 거꾸로 해석해야 된다. ESG를 지배구조부터 거꾸로 하면 사회적인 GS이구나. 네. 어렵네. 네. 우병우는 거꾸로 해도 우병우인데. 그러니까 우영우. 아, 우영우. 그러니까 이제 그 네. 개념이 ESG에 우리가 환경이 많이 주제지만 결국 지배구조, 그다음에 사회적인 영향, 그다음에 환경 이렇게 거꾸로 이해하면 좀 더 큰 범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단순히 효율성으로 보는 시대에서 이제는 또 다른 잣대로 기업을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흔히 기업의 평가를 과거의 밸류에이션, 과거의 EPS 대비 프라이스로 보는 것을 차치하고 또 다른 밸류에이션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논의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제 큰 이제 아젠다이긴 한데 프로젝트이긴 정말 한데요. 큰 아젠다네요. 네, 저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기업의 재평가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예를 들어 뭐 매도 기회 가발 산업 네. 이것보다 더 큰 명제여 사실은. 아,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해서. 너무 좋은 말인데요. 저는 뭐 태생이 이코노미스트니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네. 모든 것이 바꿀 수 있는 기준, 새로운 기준, 그것이 이코노미스트가 해야 될 가장 큰 이유, 뭐 파트 중에 네.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 화면 한번 보시죠. 네. 네. 네, 너무 그래프가 저래. 네, 숙연해지는데요. 응? 일단 왼쪽은 대부분 뉴스플로우, 찬다. 그래프 네, 보는 와. 뉴스플로우 상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 37.7% 정도 전년 동월 대비. 아, 근데 아시는 것처럼 독일이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제1의 경제 대국이라는 거. 네. 그다음에 과거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잔재가 있는 국가라는 거. 음흠. 독일이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결국 그 동유럽이라든지 벨루체인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들의 파생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 네. 네. 스마트 시티를 자랑했던 독일에서 더 이상 독일판 리소링이 아니고 아웃소링에 다시 독일의 공장들이 떠날 수 있다는 거.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건데요. 그럼 왜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니까 네. 더 기가 막힌 게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전년 동월 대비 100% 이상 와. 올랐다는 거. 오른쪽은 에너지만 따진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뭐 이럴 수 있죠? 가스값 보면은 뭐 어. 저럴만도. 네, 와. 천연가스의 문제고,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오늘 이제 환율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자, 독일의 생산자 물가의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결국 천연가스가 이렇게 높으면 대체재를 사용하면 되죠. 천연가스는 80%는 산업 쪽이고 20%는 가정 쪽인데요. 가정 쪽은 계절성이 있어요. 겨울에만 많이 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우려감이 있고, 천연가스의 대체재인 모든 원자재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석탄부터 시작해서 전기료까지. 오늘 전기료는 안 갖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갔다. 그 국가의 통화는 그 국가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 네. 유로화의 페리티에 깨지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그거는 언제든 시간 싸움이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의 6가지 선진 통화 중에서 엔화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포지션이 80%잖아요. 유로화를 차치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강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왜냐하면 개선의 조짐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 개선의 조짐을 보려면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나요? 가장 쉬운 거는 이 사태를 일으킨 것의 근원적인 화해죠. 원인부터. 근데 이제 이미 화해는 물 건너갔다. 신냉정 시대로 네. 간다. 네. 라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빠르게 산업 구조의 바뀜을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은 암만 긍정적이게 보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꽤 오래 갈 거다. 네. 네. 당장 상황이세요. ECB가 금리 속도를 높일 겁니다. 예? ECB가 금리 속도를 높일 겁니다. 인상 속도를. 네. 그런데 유로화가 반응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해 보인다면 조금 뒷걸음질 칠 때도 있었잖아요. 이 네, 시기가.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좀 아닐 거다. 왜냐하면 이 차트를 보면 그럴 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너무 상황이 근데 심각해서. 사실 22는 뒷걸음치다 지금 딱 막힌 길에 벽에 등이 닿였어. 더 뒷걸음쳐봐야 더 뒷걸음 칠 데도 없는. 등에 스크래치만 나. 네. 예. 그리고 21을 또 잘 보셔야 되는데, 과거 남유럽 위기 이후에 와러블 텍스, 즉 최종 대우자 역할을 했던 수많은 리더들이 있죠. 네. 뭐 역사의 뒤안길로서 평가가 좀 다르긴 하지만 메르켈도 그렇고 드라기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런 유럽의 다시 한번 화합을 이끌었던 리더십이 지금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인정. 10년이 넘어서 새로 네. 새 판을 짜고 있어서 여전히 유럽은 전륜발이, 즉 통화와 재정의 전륜발이 이 상태에서 균열이냐 분열이냐. 그런데 늘상 있죠. 근데 과거는 그 균열을 다시 한번 화합으로 이끌었던 그 수많은 리더들이 있는데요. 그 리더들이 지금 없다라는 게 지금 유로화의 뭐 수많은 유로화 페리티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녹아져 있다. 네. 그래서 ECB가 금리를 올려도,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조금 진정된다 하더라도 그 부재에 대한 핸디캡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통화 약세의 장기간 이끌 요소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닌 말로 그 부분은 그래요. 처칠이나 드골 정도까지는 뭐 갈 것도 없고 하다못해 최근 뭐 우리가 기억하는 영국 총리 대처 여사가 대처 총리나 그 하다못해 그 이탈리아의 그 bunga 그 베를루스코니 같은 그런 정도만 돼도 뭐가 정치권에서 국가 지도자급에서 뭘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요즘 보면은 뭐 차라리 빌 게이츠가 글로벌 리더겠다. 뭐 이상한 세상이 돼가 마지막 슬라이드가 궁금해요. 이 빈센트가 마지막 슬라이드 저런 어떤 아주 델리키트하고 좀 뭔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하네요. 왼쪽은 많이 보는 거죠. 바이든의 지지율입니다. 네. 저는 뭘 보냐면요. 네. 이 최근에 올라온 걸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 네. 바이든은 무슨 생각할까요? 잘하면 저 데드 크로스 났던 걸 골든 크로스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 11월 전에 뭐 골든 크로스까지는 모르겠지만 개선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9월 넘어서 파월을 한 번 더 부르지 않을까요? 응? 9월 넘어서 파월을 한 번 더 부르지 않을까요? 9월 FOMC가 시장과의 소통이 실패한다면 다시 안 부를 뭐 근거가 있을까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 차트 결국 우리가 오늘 쭉 논의했던 잭슨을 앞두고 글쎄요, 제가 뭐 약간 희화하면서 여러 선언적인 얘기도 했지만 결국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거. 그런 불확실성이 높아진 한국에서 결국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외환시장이라는 거. 오늘 우리 한국은 구두 개입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세 압력이 높다는 거. 네. 저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달러 원의 1,300원 돌파, 달러 위안의 7위안 돌파.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이 하나의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근데 한쪽은 계속해서 돌파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인민은행이 꽤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방어라는 거. 방어. 네,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을까? 그럼 과연 연준은 이 속도 조절을 과연 할 것인가? 이런 불확실성들이 지금 달러 강세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 그래요. 오른쪽 그림이 뭐죠? 오른쪽 그림은 이 달러 인덱스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시티그룹에서 그 기대치와 실적치의 차이를 서프라이 매크로 인덱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인플레이션 부분만 따로 떼어놔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 서프라이징. 관련된. 예, 예. 네, 그 물가 관련된 것도 여전히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 그래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지금 아까 썸머리 부분에 한국은행 부분도 준비해 오셨던데. 아, 네. 예, 그 부분도 한번 네. 정리해 주시죠. 한국은행은 사실 8월 달은 이미 채권금리도 그렇고 25bp 금리 인상을 다 반영하고 있고요. 선반영했다는 것이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앞으로 10월, 11월 두 번 있는데 여의도에서 컨센서스는 좀 조기에 종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에 먼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종료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이 지지난주까지의 컨센서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 괜히 연준이 계속해서 속도 높이는데 네. 따라가다 만 게 더 큰 부작용이 있을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차의 확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서로 기준금리의 역전 현상의 뭐 심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이 이번 달에 있는데요. 현재 2.4% 성장률과 4.5% 물가예요. 근데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물가는 좀 올리고 성장은 좀 내려가는 건데 네. 내년도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좀 궁금합니다. 1%대로 확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럽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미국도 사실 경기 침체라고 선언만 했지 지표만 놓고 딱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예. 아직까지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링크되어 있는 그 앵글로색슨 즉 서방 세계의 유럽과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한국한테 안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오는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 근데 굉장히 실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네. 그 경제 침체를 그럼 언젠가 인정하긴 하는 겁니까? 각 국가들이? 다들 아직은 아니다, 네네. 아니다. 네. 다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들어섰다고 보는 게 맞다. 당장 이코노미스트님만 해도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각 이제 경기 침체를 정의하는 근거들이 있는데요. 네. 총 집합인 집대성인 GDP 그로스를 갖고 많이 보지만 MBI 같은 경우는 GDP 외에도 6개의 세부 지표들을 보고요. 네. 근데 그 세부 지표들을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미 실질 기준으로 소비가 마이너스권에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고용 지표 외에는 대부분 이제 경기 침체 범죄에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시간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유럽은
아직까지 GDP가 플러스인데요. 네, 조만간 여기도 이제 변화가 있을 거다 체감적으로라고 보고 있어서 선언은 글쎄요, 되게 정치적인 거예요. 사실 선언은.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이든의 지지율처럼 뭔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뭔가 경제 당국에서 말하는 네. 게 느끼는 것 그대로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또 없다. 저희 그냥 짧은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직장이 국회 예산처인데 경기 네. 침체는 정부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겁니다.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데 기업들과 정부가 투자를 할 근거가 없어요. 네, 상당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아, 네, 선거 전에는 침체라고 선언하기 사실 힘들어요. 근데 정말 그 정부에서 공인해주면 그때부터 파급되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선언을 했는데 엔간한 논리, 반박 논리 아니고서는 투자를 할 건덕지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첫 그렇겠네요. 직장이 어디였었다고? 네, 국회 예산처라고요. 나보라고. 예산처. 네, 거의 거시경제 분석팀에서. 어. 네. 그다음 그럼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 많이 접하셨겠네.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오다를 주시면, 오다를 주면. 네, 저희가 리서치 페이퍼를 쭉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다 한 다음에 발주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약간의 마사지는. 네. 와우, 너무 고된 실생활- 작업이네요. 네. 분석을 하되 또 발주자의 그 특성에 따라서 어쩜 저런 얘기를 갖다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어? 그게 매력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MF는 뒤에 미국이라는 스폰이 있기 때문에 결국 IMF가 하는 얘기들을 잘 보시면 미국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는 극히 적게 합니다. 야, 그때 어떠셨을까 궁금해. 나 요즘 이렇게 워낙 뭐 네. 유튜브 시절이 좋아가 우리 옛날 뉴스 같으면 잘 못 보는데 뭐 어지간한 상임위원회 전 과정을 다 유튜브에서도 보려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나 막 국회의원들에 대한 환상이 요즘 막 깨져가지고 질문하는 수준이나 말하는 거 보면 이건 뭐시 연합 인포메이스 라이브 네네. 저 진행하는 진행자 중에 제일 질 떨어지는 저보다도 못하니까 말투나 태도나 아유. 근데요, 저는 옆에서 뭘 마치해서 봤지만 근데 사실 자리가 사람 만드는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자리가 사람 만드는.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위치에서 발언은 극히 제한적인 위치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장고가 뭐 악수를 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기 지금 이번 8월 하고 해서 금년에 3번 있죠. 금리 네. 올릴 수 있는 금통위가 8월 포함해서. 8월 포함해서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더라? 2.25죠 우리가. 저희가 기준금리가 2.25인데 앞으로 2번 50bp 더 올린다는 거죠? 컨센서스가? 3번 중에 한 번은 쉬고 2번 그걸 50bp 더 올린다? 그러니까 8월은 올리고 2번 남은 것 중에 한 번만 더 올리지 않을까라고 봤던 건데 최근 또 모르죠. 왜냐하면 결국 물가를 올려버리면 그러면 또 따라 올려야 되는데 내년도 성장률을 낮출 거니까 그러면 또 성장에 따라서는 금리를 올릴 수 없고 물가에 따라서는 금리를 올리는 거고 최근에 유가를 빠졌지만 또 환율은 약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쇄된다고 보고 이런 이제 수많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이 다 복합되어 있는데요. 네. 총재가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선진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잘 보야겠죠. 통방문이나 기자회견은. 근데 저는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번에는 8월 달에는 25bp 하고 2번 중에서 한 번을 하고 한 번은 일단 상황을 보고 다음에 또 하더라도 한다라는 것으로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뭐 기준금리가 됐건 시장금리가 됐건 우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로 가는 소위 말하는 한미 금리 역전은 좀 이어지네요. 더 확대될 것 같고요. 확대될 것 같다. 네, 그래서 환율도 반영하는 것 같고요. 그걸 환율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기대감이고 환율을 결정하는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가 결국 수급을 논리로 보더라도 수급 저보다 훨씬 더 잘 보시지만 외국인의 자산 시장에 대한 개입 여부를 떠나서 펀더멘털리 지금 20일까지의 관세청 기준이 2억 달러 적자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3월 이후에 4월부터인가요? 4월부터 네. 계속해서 적자고 네. 근데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수입 있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높아서 수입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입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그게 과연 그럼 지금까지는 오케이. 그럼 앞으로 그 개선이 될까? 저는 신냉전 시대라는 판의 변화를 갖다 붙이니까 개선 글쎄요 쉽진 않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시기 전에 한 줄 요약 한번 해주고 가세요, 우리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소고인데요.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한 줄로요. 네. 알겠습니다. 소고인데요. 오늘 글쎄 좀
중요한 형국입니다.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반기에 자칫 희망 고문에 대한 제가 우려를 한번 던졌기 때문에 7월달 FOMC 이후에 꽤 좋았었잖아요. 근데 연준은 매파적인 연준이 예상됩니다. 똑같은 멘트를 할 겁니다. 하지만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연준의 정치적인 영향권이 높아지는 게 불확실성을 자아내고 있고 그게 기승전 달러 강세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